엄마,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73세의 한정수는 18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앞에서 잔인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실패만 거듭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남긴 특허가 갑자기 거액의 유산으로 돌아왔죠. 정수는 이 돈을 자녀들에게 숨기고 5천만 원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큰아들은 택시비 10만 원을 건넸고 감자탕 프랜차이즈 사장인 둘째는 5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막내딸만이 전 재산을 내놓으며 눈물을 흘렸죠. 정순의 시험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무참히 벗겨냈습니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혈육들, 탐욕으로 일그러진 얼굴들, 그리고 폭로된 유언장 한 장이 온 가족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단풍잎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란 석양이 폐교 유리창 틈으로 비스듬히 스며들었습니다. 금이 간 유리에 부딪힌 빛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먼지 속에서 춤을 췄죠. 73세의 정수는 녹슨 문고리를 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차가운 철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무실 안으로 들어서니 코끝에 분필가루 냄새가 진하게 달라붙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교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나무 바닥이 신음소리를 냈죠. 주름진 손이 교탁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에 하얗게 묻어나는 먼지를 보며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얘들아, 출석 부르자. 혼잣말이 텅 빈 교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수는 매일 퇴근길에 이곳에 들르는 게 일과가 되었죠. 3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교실은 이제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칠판에는 누군가 쓰다 만받침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옆에 그려진 동그라미들이 꽃처럼 보였습니다. 교탁 서랍을 열자 먼지가 연기처럼 피어올랐어요. 정순이 기침을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1989년도 일기장이 누렇게 바른 채 놓여 있었죠. 표지에 볼펜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니 젊은 시절의 둥근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답이 아니라 기다림. 그 아래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춤을 췄습니다. 쌀값 3,000원, 연탄 500원, 기연이 학용품 1,500원, 태수 운동화 4,000원. 정순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종이를 넘겼습니다. 문이 삐걱 열리며 관리인 아저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낡은 모자를 벗으며 머뭇거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정순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철거 허가가 떨어졌대요. 다음 달에 포크레인이 들어온답니다. 정순의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아래로 툭 떨어지는 듯 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래요.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죠. 아저씨가 나간 뒤 정수는 교무실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철제 캐비닛 뒤편 좁은 틈새로 손을 밀어 넣었어요. 거미줄이 손등에 감겼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죠. 녹슨 상자를 꺼내는데 예상보다 무거웠습니다. 자물쇠는 녹이 슬어 뻑뻑했어요. 정순이 온 힘을 다해 비틀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남편 도영이 사용하던 낡은 루페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옆에는 누런 설계도 뭉치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 노트가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 볼펜으로 쓴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신체 삽입형 미세칩 이식 테스트 노트 초안이라는 제목이었죠. 정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들어 올렸어요. 학교를 나서니 저녁 시장이 북적였습니다. 국밥집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어요. 5,000원짜리 수육 소자를 파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정수는 낡은 지갑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외롭게 놓여 있었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길모퉁이 계단에 유치원생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어요. 노란 가방을 맨 아이가 정순을 보고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30년 전 제자들이 선생님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귀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웅웅거렸죠. 정수는 멈춰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돌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우편함이 반쯤 열려 있었죠. 안에는 각종 고지서가 수북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치니 78,000원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월세 인상 통지서에는 다음 달부터 5만 원 인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수는 종이들을 차례로 포개며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불 끄고 일찍 자야겠네. 침실로 들어가니 남편 영정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모서리가 닳아서 하얗게 벗겨진 부분이 여러 군데 보였죠. 정순이 사진을 들어 얼굴 가까이 가져갔어요. 도영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영 씨, 당신 실패 얘기를 오늘도 내가 믿어야겠네요. 늘 그랬듯이. 침대에 앉아 휴대폰 알람을 맞췄습니다. 폐교 철거 전 기록 남기기라고 메모를 적었죠. 불을 끄려는 순간 금속 상자가 떠올랐어요. 정순이 다시 일어나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바닥을 손으로 꼼꼼히 더듬었죠.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검은색 본체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정순이 입술을 오므려 훅 불어냈습니다. 먼지가 날아가자 작은 라벨이 드러났어요. 볼펜으로 쓴 등잔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영이 늘 하던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입버릇처럼 되뇌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죠. 그는 실험이 실패할 때마다 그 말을 중얼거렸어요. 정순아, 답은 늘 가까운 곳에 있어. 등잔 밑처럼 말이야. USB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이 손 안에서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작은 조각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남편이 숨겨둔 비밀일까? 아니면 그저 오래된 연구자료일까? 정순의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될 것만 같은 예감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죠.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었죠. 문을 열자 진한 원두 향이 코를 찔렀어요. 카페 주인이 원두를 볶는 소리가 탁탁 울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작게 흘러나왔죠. 정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따뜻한 믹스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 박말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78세의 말순 할머니는 동네에서 제일 입이 빠른 사람이었죠. 할머니가 정순을 보자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정순 씨,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정순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카운터에서 잔돈을 세고 있는 카페 주인을 힐끔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순 씨,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돈 생기면 자식이 먼저 달려와요. 그게 복일지 화일지는 몰라도 정순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혀뿌리는 떨렸습니다. 큰아들 기현이는 45살로 대기업 임원이었고 둘째 태수는 42살로 감자탕 프랜차이즈 사장이었죠. 막내 은영이는 35살로 재활교사였습니다. 세 자녀 모두 자리를 잡았지만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췄어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필요 없을 줄 알지만 혹시 모르니까. 종이를 펼치니 동사무소 무료 법률 상담 일정표였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라고 적혀 있었죠. 정수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정순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전자제품 가게 앞을 지났습니다. 진열장에 놓인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정수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어요. 의료용 미세칩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들 사이의 로열티 분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정순의 눈이 커졌죠. 화면에 나온 미세칩 구조도가 낯익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노트에서 본 설계도와 비슷했어요. 그 원리. 도영 씨가 밤새 설명하던 거랑 똑같은데. 정수는 중얼거리며 TV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연구가 혹시 성공한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훔쳐간 건 아닐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USB를 꺼내 들었어요. 검은 플라스틱이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으려다가 멈췄죠. 내가 열 권한이 있을까? 정수는 USB를 만지작거리며 고민에 빠졌어요. 만약 이 안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말했던 것처럼 실패한 연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자료일 수도 있었죠. 우체국 앞을 지나다가 게시판을 봤습니다. 특허 상표 출원 안내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었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포스터를 읽었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많았지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발명자 사망 시 상속인이 권리 승계라는 문구였어요. 저녁이 되자 정수는 다시 USB를 손에 들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스탠드만 켰어요. 노란 불빛 아래서 USB가 반짝였죠. 남편의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고 떴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정적만 흘렀죠. 그리고 뚝 끊어졌습니다. 정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10분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발신자 정보가 없었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순 선생님이신가요?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 늦은 시간에 정식 이름을 부르며 전화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정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뵐 수 있을까요? 고 한도영 선생님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순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도영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경직됐죠.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USB를 꽉 쥔 손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정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길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죠. 부엌으로 나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였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내쉬며 앨범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도영과 찍은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도영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는 공가대학을 졸업하고 큰 꿈을 안고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특허 출원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비슷한 특허를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였죠. 도영은 자기 방식을 고집했고 결국 연구소에서도 쫓겨났어요. 원리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방식이 더 효율적이에요. 도영은 특허 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애원했지만 모두 문전박대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봤죠. 도영이 지하실에서 혼자 연구할 때 정수는 새벽 시장에서 바닥을 닦았어요. 차가운 물이 손바닥을 핥히듯 아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이 끝이 없었어요. 저녁에는 건물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표백제 때문에 손바닥 피부가 벗겨졌어요. 지금도 왼손 엄지 아래에는 그때 생긴 흉터가 선명했죠. 정수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새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큰아들 기현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성적표는 늘 1등이었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지금은 강남에 있는 타워 아파트에 살며 전략기획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태수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일찍부터 식당에서 일했죠. 감자탕 프랜차이즈를 시작해 지금은 가맹점 7개를 운영하는 사장이 됐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죠. 막내 은영이만 달랐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정수는 은영이를 업고 병원을 다녔죠.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재활을 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은영이는 스스로 극복했고 재활교사가 되었습니다. 36살의 남편 민우는 시각장애를 가진 피아노 조율사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살고 있었죠. 정수는 앨범을 덮고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0분이었어요. 10시 약속을 잊지 않았죠. 옷장을 열어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명절에 입었던 한복이었어요. 다림질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기현이에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사무적이었습니다. 아, 그래. 무슨 일이니? 다음 달에 회의가 있어서 외국 출장을 가요.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정순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기현이는 3년째 명절에 오지 않았어요. 알았다. 몸 조심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둘째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가게 확장 공사로 바빠요. 다음에 뵐게요. 짧은 문자였죠.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이 있는 아이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막내 은영이만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좁아도 같이 살아요. 민우 씨도 찬성해요. 은영이의 따뜻한 말이 가슴을 울렸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반지하 월세방에 내 식구가 사는 것도 빠듯한데 자신까지 끼어들 수는 없었죠. 10시가 가까워지자 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우체국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한정순 선생님이시죠? 어제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삼성전자 법무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고 한도영 선생님의 특허 건으로 찾아뵙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영의 특허라니 실패한 연구 아니었나요? 남자들은 우체국 2층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자 복잡한 도면과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꺼내 썼어요. 한도영 선생님이 2008년에 출원하신 신체 삽입형 미세칩 원천 특허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 한계로 상용화가 어려웠지만 최근 기술 발전으로 실용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정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남편이 평생 매달렸던 연구가 드디어 빛을 보는 건가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외 의료기기 업체와 7년간 특허 분쟁이 있었고 최근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로열티 정상금이 180억 원입니다. 정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180억이라니. 그 많은 돈이 정말 자신에게 오는 건가요? 남자는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수는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80억? 일반 사람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손가락이 떨려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도영 선생님은 2008년에 이 특허를 출원하셨습니다. 당시 국내 대기업들은 관심이 없었지만 해외에서는 달랐어요. 미국의 한 의료기기 회사가 비슷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특허 무효 소송을 걸었죠. 정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영은 소송이 있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법무팀 직원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소송은 7년간 계속됐습니다. 한 선생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022년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변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셨죠. 작년에 드디어 최종 승소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영이 죽기 직전까지 싸우고 있었다니, 그 힘든 시간을 혼자 견뎠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상금은 특허 사용료와 지연이자 그리고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해외 업체가 에스크로 계좌에 묶어놨던 돈이 이제야 풀렸어요. 일주일 내로 선생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른 직원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개미처럼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공증사실확인서, 특허 등록증, 로열티 내역표가 차례로 나왔죠. 사기 아닙니까?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법무팀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개인 발명가가 이런 원천 특허를 가진 경우는 드물거든요. 한도영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정수는 볼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갔죠. 종이 위에서 볼펜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서명을 마치자 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도영 선생님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요. 정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거리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길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순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금속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정순아, 이 씨앗은 땅속에서 오래 버텨야 깨어난다. 내가 실패한 게 아니었어. 단지 때가 아니었을 뿐이야. 편지를 읽다가 정수는 흐느꼈습니다. 도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비밀번호를 묻는 창이 떴습니다. 정수는 망설이다가 등잔을 입력했지만 틀렸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죠. 포기하려는 순간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체면, 둘째는 계산, 막내는 손을 잡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이들의 성격을 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계좌를 확인했어요. 잔액은 여전히 38,000원이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면 180억이 들어온다니 정수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체 한도를 설정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많은 돈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박말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 생기면 자식이 먼저 달려온다고. 그게 복일지 화일지 모른다고.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뭔가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죠. 옷장에서 낡은 교사 가운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학교에서 입던 옷이었어요.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보자. 5천만 원.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아픈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큰아들부터 찾아가기로 했죠. 그 다음은 둘째, 마지막은 막내. 반응을 수첩에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으로 가는 열차였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부자 동네로 갈수록 건물들이 높아졌습니다. 정순의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기현이부터 만나자. 정수는 중얼거리며 손에 든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열차가 덜컹거리며 속도를 줄였어요. 강남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죠.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어요. 지하철역 계단 앞에서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자식들을 시험한다는 게 옳은 일일까요? 정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교사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쳤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이런 늙은 어미가 자식들을 의심하다니.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죠. 오후 2시 정수는 폐교로 갔습니다. 텅 빈 교무실에서 분필을 집어들었어요. 칠판이 먼지로 뿌옇게 변해 있었죠. 손등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알린다. 그 옆에 화살표를 그리고 무너질 위험이라고 적었어요. 숨긴다. 그 옆에도 화살표를 그리고 부서질 위험이라고 적었죠. 정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칠판을 바라봤습니다. 두 줄의 글씨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돈을 알리면 가족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숨기면 신뢰가 부서질 수도 있었죠.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분필가루가 손등에 하얗게 묻었어요. 정수는 손을 털며 교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까치 울음소리가 들렸죠. 봄날의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가 준 종이에 적힌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죠.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변호사가 맞아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가족과의 분쟁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언이나 증여 의사를 미리 기록해 두는 겁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의사결정 과정이 명확하면 해결이 쉬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죠. 그런데
왜 물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TV에서 봐서요. 정수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상담실을 나오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기록을 남긴다. 그래, 시험하는 과정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오해가 생겨도 설명할 수 있겠죠. 집으로 돌아와 USB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파일 목록을 먼저 확인했죠. 음성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하나를 클릭하자 도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순아, 실패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 너는 기다려줬지. 내가 제일 고마운 건 그거야.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영의 목소리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죠. 돈은 결과가 아니라 증거야. 내가 믿어온 시간의 증거. 언젠가 이게 빛을 볼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내가 현명하리라 믿어.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영이 이런 날이 올 걸 예상했던 걸까요? 마지막 파일에는 짧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등잔 밑을 봐야지. 가까운 데가 가장 늦게 밝아. 등잔.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USB 이름도 등잔이었죠. 도영이 늘 하던 말이기도 했어요. 가까운 가족이 가장 늦게 진심을 보인다는 뜻일까요?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험을 하되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낡은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적었죠. 나는 확인하겠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수술비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큰아들 기현이부터 시작해서 둘째 태수, 막내 은영이 순서로 만나기로 했죠. 각자의 반응을 수첩에 자세히 기록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낡은 교사 가운을 다시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30년 전 모습이 겹쳐 보였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자가 될 예정이지만 두려움 뿐이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정순만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첩을 가방에 넣고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기현이부터 정수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내렸죠. 정순도 그 흐름에 몸을 맡겼어요. 강남행 열차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건물들이 점점 높아지고 깨끗해졌죠. 부자 동네로 가고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린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렸고 거리는 비싼 외제차로 가득했죠.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정수는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발끝이 살짝 찢어진 부분이 부끄러웠죠. 기현이 사는 타워 아파트는 역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죠. 정순의 운동화가 바닥에 비쳐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디 가시는지요? 2302호에 아들이 살아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이며 보안 게이트를 열어줬죠. 엘리베이터 안은 향수 냄새로 가득했어요. 23층 버튼을 누르자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죠.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 나왔어요. 40살의 수진은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진주 목걸이가 목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 근육은 딱딱했습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기현이 좀 보려고 왔어. 거실로 들어가니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벽도 소파도 카펫도 모두 흰색이었죠.
박람회 전시장 같았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양말에 구멍이 난 걸 손으로 가렸죠. 기현이 소파에 앉아 골프채를 닦고 있었어요. 은빛 골프채가 창밖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정순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죠. 엄마 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기현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큰 병원에서 수술하래. 5천만 원이 필요한데. 기현이 태블릿에서 잠깐 눈을 떼고 정순을 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다시 주식 차트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갑을 열어 5만 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택시비라도 쓰세요. 정순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기현의 손은 차가웠어요.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기현이 일어나 상자를 받아왔죠. 포장을 뜯자 새 골프채가 나왔습니다. 오, 신제품이네. 300만 원짜리가 드디어 왔어. 기현의 목소리가 확 높아졌어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골프채를 이리저리 돌려보며 감탄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디가 아픈지는 안 궁금하니?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현이 잠깐 멈칫했어요. 눈동자가 0.5초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트를 봤죠. 병원에서 알아서 잘 치료해 주겠죠. 요즘 의술이 좋잖아요. 수진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하얀 도자기 잔에 담긴 커피는 뜨거웠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수진의 블라우스 단추와 진주 목걸이가 반짝거렸죠. 그 빛이 왠지 촌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기현은 여전히 태블릿만 보고 있었죠. 그래, 바쁜데 방해했네. 현관으로 나가는 정순의 등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이 초라했어요. 낡은 가운의 보풀이 선명하게 보였죠. 층수가 내려갈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로비를 나오며 정수는 수첩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기현, 택시비 10만 원, 병명 질문 없음, 관심에 다니는 가격.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정수는 수첩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거실에서 기현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주 라운딩 부사장님이랑 가기로 했어. 그 목소리가 정순의 귀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아들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다음은 둘째 태수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큰아들 집에서 나온 정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떨어졌죠. 정수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영이 왜 이름을 등잔이라고 지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폐교 관리인 아저씨였습니다. 정순 선생님,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철거 전에 개인 물품 소유 증빙 서류를 제출하래요. 안 그러면 폐기물로 처리한대요.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금속 상자와 USB를 합법적으로 가져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아저씨가 덧붙였어요. 사진이나 스캔본이라도 있으면 된대요. 일주일 안에 제출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금속 상자 안의 서류들을 스캔해야 했어요. 도서관 3층 컴퓨터실은 한산했죠. 정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스캔했습니다. 그때 USB를 다시 컴퓨터에 꽂았어요. 이번엔 음성 파일 폴더를 더 자세히 살펴봤죠. 파일이 모두 12개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도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순아, 실패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 너는 기다려줬지. 이제 그 시간이 열매를 맺을 거야. 네 번째 파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돈은 결과가 아니라 증거야. 내가 믿어온 시간의 증거.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첫째는 체면을 중시하고, 둘째는 계산이 빠르고, 막내는 손을 먼저 내밀지. 정순의 눈이 커졌어요. 도영이 아이들 성격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네요. 다섯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지?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늦게 밝아져. 하지만 한번 밝아지면 가장 오래 빛나는 법이야. 정수는 이어폰을 빼고 생각에 잠겼어요. 등잔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가족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늦게 진심을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비밀번호가 걸린 문서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파일명이 등잔이었죠. 여러 비밀번호를 시도했지만 계속 틀렸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중년 남자가 정순의 화면을 힐끔 봤어요. 정수는 얼른 화면을 가렸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뒷면 구석에 연필로 희미하게 쓴 글씨가 있었죠. 불빛에 비춰보니 숫자였습니다. 1989만 315. 정순의 심장이 뛰었어요. 1989년 3월 15일. 막내 은영이가 태어난 날이었죠. 집에 도착해 다시 USB를 연결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989만 315를 입력했어요. 띵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봤죠. 문서 첫 줄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유원장.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도영의 마지막 메시지가 나왔어요. 전 재산은 막내딸 한은영에게 상속한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 막내는 제대로 지원하지 못했다.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보상이다. 정수는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도영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니.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덧붙인 말이 있었죠. 정순아, 이건 법적 효력은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래. 내가 현명하게 판단해줘. 정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도영이 던진 마지막 숙제였어요. 이 유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제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숨겨야 할까요?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정수는 유언장을 인쇄했습니다.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숨겼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태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바쁠 텐데 왜 안 오세요? 가게 구경도 시켜드릴 겸 오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왠지 서둘러 끊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죠. 정수는 내일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수첩을 펼쳐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죠. 둘째 태수, 내일 오후 2시. 다음 날 오후 2시, 정수는 태수의 감자탕 가게 앞에 섰습니다. 200평 규모의 대형 매장이었어요. 간판이 번쩍번쩍 빛났고 주차장엔 차가 가득했죠. 문을 열자 기름 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서 나오는 김이 가게 안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입구에 대기표 기계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15팀 대기 중이라고 떴죠. 정순이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구호가 기계처럼 정확한 박자로 튀어나왔습니다. 정수는 카운터로 다가갔어요. 계산대 뒤에서 태수가 손님과 얘기하고 있었죠. 42살의 태수는 깔끔한 검은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특대 사이즈는 39,000원이고요.
곱빼기 추가는 5천 원입니다. 태수가 손님에게 활짝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마네킹 같았죠. 손님이 지나가자 태수가 정순을 발견했습니다. 미소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잠깐만요. 태수는 정순을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일반 홀보다는 조용했죠. 정순이 앉자 태수가 물을 가져왔어요. 손가락이 계속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바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5천만 원만. 수술이 필요해서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가는 게 보였죠. 요즘 카드 수수료가 장난 아니에요. 재료비도 오르고. 태수가 중얼거리며 계산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어요. 한참 뒤에 5만 원 한 장을 꺼냈죠. 정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편되면 더 드릴게요. 바로 그때 주방에서 호출이 왔어요. 사장님, VIP 손님 오셨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에 어색한 미소가 사라지고 환한 영업용 미소가 나타났죠.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정수는 혼자 VIP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태수가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이 수십 장 걸려 있었죠. 모든 사진에서 태수는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주방 창문으로 태수가 국물을 젓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국자를 돌리는 각도, 양념을 넣는 타이밍, 모든 게 완벽했죠. 일에서는 효자인데 가족에게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태수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분명히 끝내고 싶어 하는 목소리였죠. 정수는 5만 원을 손에 쥐고 일어났어요. 가게를 나오는 길에 직원 휴게실을 지났습니다. 벽에 붙은 근무표가 보였어요. 일주일 내내 휴일이 없었죠. 직원 한 명이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사장님은 돈만 아시지 사람은 안 보여.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태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는 동생 은영이를 제일 잘 챙기는 착한 아이였는데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옷깃에 감자탕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정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걸음마다 무거운 한숨이 나왔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봤어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저절로 내려갔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해 수첩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태수, 5만 원. 병명 질문 없음. 관심에 다니는 매출. 그 아래 작게 덧붙였죠. 일에서는 완벽, 가족에게는 계산적. 정수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큰애도 둘째도 모두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제 막내 은영이만 남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입금의 정일 통지. 사흘 후 180억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었죠.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날 저녁 6시 정수는 은영이네 집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가파랐어요.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검게 번져 있었죠.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가 조율하는 소리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은영이와 민우가 동시에 나왔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두 사람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처음 받는 질문이었어요. 정순의 가슴이 뜨거워졌죠. 은영이 정순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반지하 집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거렸고 빨래줄에는 아기 옷이 걸려 있었어요. 정순의 눈이 커졌죠. 은영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했구나. 4개월이에요. 아직 티 안 나죠? 은영이 수줍게 웃었어요. 민우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동작이 정확했죠.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 필요해. 수술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영이 일어났어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꺼냈죠. 봉투를 열자 10,000원짜리 뭉치가 나왔습니다. 2,300만 원이에요. 3년 동안 모은 적금이에요. 은영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재활교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보였죠. 민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퇴직금 담보대출을 알아볼게요. 2천만 원은 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난한 막내가 전 재산을 내놓고 있었죠. 나는 선을 시험했구나. 정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정수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낡은 가운의 보풀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눈가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팀이 준 계약서와 정산 내역서였죠. 사실은 정순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도영의 특허, 7년간의 소송, 180억 정상금, 그리고 자신이 자녀들을 시험했다는 것까지. 은영과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민우의 입술이 떨렸죠. 엄마,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망과 상처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죠. 사실, 나도 두려워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민우가 은영의 어깨를 감쌌어요. 은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은영이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정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이해해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들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은영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정수는 말렸지만 은영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해결해야죠. 은영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오빠와 둘째 오빠에게 같은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지금 우리 집에 계셔. 중요한 얘기가 있대. 정수는 불안했지만 은영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진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어요. 3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이 난타처럼 울렸습니다. 은영이 문을 열자 기현과 태수가 거칠게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반지하 좁은 거실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뭐야? 기현이 은영에게 물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에 멈췄습니다. 180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기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야? 기현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옆에서 태수도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죠. 놀람에서 계산으로 그리고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특허가 180억?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기현이 서류를 뒤적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법무팀 도장,
공증 확인서, 모든 게 진짜였어요. 엄마, 이걸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먼저 너희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 그 순간 기현과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들이 시험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곧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부드럽지만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기현이 갑자기 공손해졌어요. 태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막내는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정수는 두 아들의 변한 태도를 보며 씁쓸했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은영이 나섰어요. 엄마는 이미 결정하셨어요. 아버지 유언도 있고요. 유언? 기현과 태수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정순이 유언장 사본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죠. 전 재산은 막내딸 한은영에게 상속한다. 기현이 유언장을 확 잡아챘습니다. 눈을 빠르게 움직이며 내용을 읽었어요. 태수도 옆에서 들여다봤죠.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도 자식인데. 태수가 소리쳤어요. 기현이 덧붙였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다고 써 있잖아요. 이건 무효예요. 민우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뜻은 분명하시네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기현이 민우를 노려봤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정순이 손을 들어 말렸죠. 그만해. 내가 결정할 거야. 어머니, 변호사와 상의해야 해요.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기현이 벌써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나도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볼게. 은영이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정수는 세 자녀를 둘러봤어요. 큰아들과 둘째는 서류와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막내만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됐어요. 기현은 매일 전화해서 법적 권리를 주장했고 태수는 형평성을 들먹였죠. 정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현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정장 입은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보장받을 수 있어요. 태수도 자기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맞섰죠. 은영과 민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게 지겨웠어요. 가족이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박말순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돈이 생기니 자식들이 달려왔지만 그게 화가 되고 있었죠. 닷새째 되는 날 형제들의 언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은영이네 반지하는 매일 전쟁터가 됐어요. 기현은 법적 서류를 들고 왔고 태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죠. 정수는 구석에 앉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60억씩만 나눠도 충분하잖아. 태수가 소리쳤어요. 기현이 맞받아쳤습니다. 아니야, 법적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해. 세금도 고려해야 하고. 은영이 두 오빠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우는 정순 옆에 앉아 조용히 위로했죠. 반지하의 공기는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정수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죠. 바닥에 곰팡이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와 속을 뒤집었어요. 엄마. 은영이 달려왔지만 정수는 이미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부딪혔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감촉이 뺨에 닿았죠.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구급차 불러. 민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기영과 태수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반지하 창문을 비췄어요. 앰뷸런스 안에서 정수는 희미하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은영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엄마, 버티세요. 곧 병원 도착해요. 눈물에 젖은 은영의 목소리가 들렸죠. 정수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하얀 형광등이 눈을 찔렀어요. 바퀴 굴러가는 소리, 의료진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죠. 찬 공기가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정수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몽롱한 상태에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단속적으로 들리는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은영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그 다음은 기현의 목소리였어요. 변호사는 뭐래? 지금이 그게 중요해?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해야지. 정수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가족들이 병상 옆에서도 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환상처럼 폐교 교무실이 보였어요. 칠판에 아이들이 그린 꽃 그림이 있었죠. 예전 제자들이 선생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가 그리웠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정순의 손에는 구겨진 가족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이 땀에 젖어서 모서리가 물렀죠. 내 식구가 웃고 있는 옛날 사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 어느 분이세요? 기현이 대답했습니다. 장남입니다. 서류 작성하셔야 해요. 기현이 따라 나가며 중얼거렸죠. 입원비는 어떻게 하지? 그 말이 정순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180억을 앞두고도 입원비 걱정을 하는 아들. 정수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이 시험은 실패였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돈이 가족을 시험한 건지, 자신이 가족을 시험한 건지 알 수 없었죠. 어쩌면 모두가 실패한 건지도 모릅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청진기를 대고 정순의 상태를 확인했죠. 스트레스성 쇼크예요. 경과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면회는 제한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정수는 혼자 남았죠.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도영의 목소리가 들렸죠. 정순아, 등잔 밑이 가장 어둡지만 불을 켜면 가장 먼저 밝아지는 곳이기도 해.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베개를 적셨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바닥 타일에 반사된 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면회 제한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기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내가 왜 그랬을까? 처음 듣는 속내였습니다. 기현이 문 밖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수는 귀를 기울였죠. 돈만 보고 엄마는 안 보였어. 미안해요. 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문 앞을 서성이는 게 느껴졌죠. 조금 뒤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을 끌어안고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엄마가 쓰러질 줄은 몰랐어. 내가 너무했나? 태수도 문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숨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며느리들이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놓고 가는 소리도 들렸죠.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은영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깨어나면 우리
지금까지 한 말과 다르게 실천부터 하자. 민우가 대답했어요. 사람은 실수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선택으로 증명돼요. 정수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울렸어요. 가족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새벽 3시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뒤 누군가 정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죠. 은영이었습니다. 면회 제안인데도 몰래 들어온 거예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돈이 뭐라고. 은영의 눈물이 정순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뜨겁고 축축했어요. 머릿속에서 등잔했듯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발밑이 가장 늦게 밝아진다. 도영이 늘 하던 말이었죠. 가족이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늦게 깨닫는다는 의미였어요. 은영이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기영과 태수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세 자녀가 병상 주위에 모였죠. 유언 취지는 존중하되 사회 환원을 전제로 길을 찾자. 은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기영과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싸우지 않고 대화했죠.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 기현이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하는 거야. 태수도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면서 엄마 모시고. 정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은영이 알아챘습니다. 엄마. 정순은 아직 눈을 뜨지 않았지만 듣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죠. 돈 앞에서 무너졌던 가족이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죠.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지만 이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기현이 작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돈만 생각했어요. 태수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했어요. 은영이 두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세 남매가 손을 맞잡은 건 오랜만이었죠. 정수는 눈을 감은 채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가족들은 정순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죠. 창밖으로 참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흘 후 아침 정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공기가 맑고 선명하게 느껴졌죠. 은영이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기영과 태수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은영이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돈은 흩어지게 해라. 대신 마음은 모아라.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정순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도영의 문장이기도 했죠. 세 자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동안 정수는 병원에서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형제들은 매일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예전처럼 싸우지 않았죠. 오히려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기현이 점심을 사오면 태수가 저녁을 준비했고 은영이 밤새 간호했어요. 어느 날 기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면 안 될까요? 유언 취지는 막내 보상이지만 우리가 더 넓게 실천할 수 있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은 이유였지 결말은 아닐 수 있다. 태수가 덧붙였습니다. 제 가게 수익 일부도 기부할게요. 직원들 복지도 개선하고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들이 진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기 시작했죠. 퇴원 후 정수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났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였어요. 유언 취지를 존중하되 가족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기로 했죠. 한도영 과학재단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회계사가 제안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도영 씨가 좋아할 거예요. 재단 정관을 만들면서 역할을 나눴습니다. 기현은 감사를 맡아 투명성을 책임지기로 했어요. 태수는 후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은영은 수혜자 선정을 담당하기로 했죠. 민우도 시각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재단 설립 허가를 받고 회계 시스템을 구축했죠. 외부 감사 계약도 맺었습니다. 윤리 현장을 만들고 홈페이지도 개설했어요. 장학금 지원 기준도 세심하게 정했죠. 그동안 가족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현은 회사 일을 줄이고 재단 일에 시간을 냈어요. 태수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도입했죠. 은영은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도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정수는 폐교 철거 전 마지막으로 교무실을 방문했어요. 칠판에 분필로 글을 썼습니다. 등잔 밑이 늦게 밝아도 불은 꺼지지 않는다. 도영이 늘 하던 말이었죠. 정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사무소 게시판에서 시민 강연 지원 공고를 봤어요. 주제는 진심이었죠. 정수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됐어요. USB의 마지막 파일도 열어봤습니다. 도영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죠. 정수나, 등잔 밑이 늦게 밝아도 불은 꺼지지 않는다. 우리 가족도 그럴 거야. 정수는 화면을 보며 웃었어요. 도영이 모든 걸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시험도, 갈등도, 그리고 화해도. 재단 사무실 개소를 앞둔 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벽에는 도영의 사진과 특허증이 걸렸죠. 아버지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태수가 물었어요.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다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하실 거야. 세 자녀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포옹이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새싹이 돋을 시간이었어요. 2026년 봄 한도영 과학재단 개소식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현수막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죠. 동네 신문 기자와 첫 수의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는 연단에 섰어요. 74세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번 게 아니라 시간을 증명했습니다. 첫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현이 무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감사로서 모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했죠. 얼굴에 예전의 차가움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뒷줄에서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의 가게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한 후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자탕을 나눠줬습니다. 은영은 첫 번째 장학생을 소개했어요. 12살 소년이었죠.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이 필요했는데 재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편지를 읽었어요. 당신들 덕분에 아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영이 평생 연구한 심장 관련 기술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민우는 시각장애인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죠. 피아노 조율하는 손길이 정확하고 아름다웠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등잔 수십 개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바람에 살짝 흔들렸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죠. 정순이 하나하나 불을 밝혔습니다.
엄마, 이제 등잔 밑이 밝아졌네요. 은영이 아기 도영이를 안고 말했어요. 1살이 된 아기가 등잔을 보며 까르르 웃었죠. 기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등잔 아래 모였어요. 정순이 가운데 서고 자녀들이 둘러쌌죠. 카메라 타이머가 울리고 셔터가 눌렸습니다. 이 사진을 아버지 영정 옆에 놓을게요. 정순이 말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여보, 드디어 당신 실패가 누군가의 호흡이 되었어요. 1년 후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매달 선정 회의를 열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만장일치로 결정했죠. 장학생이 20명으로 늘었고 의료비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기현의 회사에서도 재단과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태수의 가게는 직원복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죠. 은영은 재활센터에서 재단 수의 아동들을 돌봤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사진이 가득했어요. 도영과 정순의 젊은 시절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빼곡했죠. 정순은 매주 수요일 폐교 터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공원이 됐어요. 벤치에 앉아 일기를 썼죠. 가까운 발밑이 가장 늦게 밝았을 뿐, 불은 늘 여기 있었다. 마지막 등잔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고 더 밝게 타올랐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등잔을 바라봤죠. 불꽃의 자세가 곱고 단단했습니다. 2027년 가을, 재단 사무실 오후 햇빛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75세가 된 정수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흔들렸죠. 벽에는 가족 사진과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첫 문장을 썼습니다. 가까운 발밑이 가장 늦게 밝았을 뿐, 불은 늘 여기 있었다. 글씨가 예전보다 떨렸지만 단정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썼죠. 문이 열리며 기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엔 이 책 읽어보세요. 사람의 길이라는 책이에요. 기현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매달 어머니께 책을 선물하는 게 습관이 됐죠. 회사 일도 줄이고 재단 일에 더 시간을 쏟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이번 달 무료급식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국을 나르는 태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이번 달도 300명 넘게 오셨어요. 짧은 메시지지만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이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장이 됐어요. 은영이 아기 도영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2살이 된 아기가 뒤뚱거리며 걸어왔어요. 할머니, 아기가 정순을 부르자 정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은영의 배가 다시 불러 있었어요. 둘째를 임신한 지 6개월이었죠. 엄마, 이번 아이 이름은 정순으로 하고 싶어요. 은영의 말에 정순이 놀랐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내 이름을 엄마가 보여준 기다림과 사랑을 기억하고 싶어요. 정순은 은영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사무국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 강연 주제를 정하셔야 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기다림이요. 답은 아이들이네요. 매달 열리는 시민 강연에서 정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본 이야기, 가족이 등잔처럼 늦게 밝아진 이야기를 들려줬죠. 오후 4시 장학생 중 한 명이 찾아왔어요. 14살 소녀였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아이였죠. 정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이가 어눌한 발음으로 인사했어요.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폐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가 떠올랐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정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작고 낮은 등잔 하나가 건물 입구에 걸려 있었죠. 발밑이라 잘 안 보였지만 불빛은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도영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진심은 돈보다 오래 간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180억은 재단을 통해 수백 명에게 나눠졌지만 가족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돈은 흩어졌지만 마음은 모였죠. 민우가 피아노를 조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열릴 자선음악회 준비였어요. 정확한 음정을 맞추는 그의 손길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수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발밑을 본다. 늦게 밝아도 분명히 밝아오는 그곳을. 펜을 내려놓고 정수는 등잔을 바라봤습니다. 황혼의 빛 속에서 작은 불꽃이 흔들리지 않고 곱게 타올랐어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 불빛처럼 가족의 사랑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불빛 하나 켜드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공유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풍잎사연이었습니다.